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의사표시의 혈압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사표시의 혈압 발생. 출제는 지문 중심, 법조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의 내용을 좀 잘 눈에 익히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파트 하면서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법률행위 종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때 제가 이 부분의 실익을 말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약 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실무 경험이 있고 이런 부동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해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떠한 매매 계약이 실무적으로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고 소유권이죠. 이 사람은 돈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한테 돈을 다 받은 다음에 넘기는 거예요. 근데 간혹 매수인이 자금이 없는 사람이 계약금을 받는 상태에서 개발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 사람 목적은 계약금만 일단 주고 그 체결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에 잔금을 치를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 계획도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중도금 잔금 지급식 때까지 투자자를 모집을 못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엔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뭐 하겠습니까?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매수인 돈이 없어요. 근데 매도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계속 얘기를 해요. 잔금 못 내면 계약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합니다. 얘기를 경고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가 보는 게 많습니다. 최소한 계약금 상당의 만큼을 손해를 볼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 계약 자체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가만히 매도인이 안 기다려줍니다. 처음에는 얼마만 시간을 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갑니다. 그런 사이에 또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 이 계약을 빨리 없애고 싶어요. 해지하고 싶어요. 사유도 있어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권도 있고요. 근데 그러려면 해제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되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그러고 살고 도망 다녀요. 이제 주소를 바꿔버리고 주소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 수치 불능, 이사 분명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해제라는 것은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합니다.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 기한 해제가 이 매수인한테 도달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해제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매매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매수인과의 계약 체결이 안전하게 가능한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 매수인이 그런 경우에 그걸 악용하기 위해서 막 도망 다녀요. 실제로 제가 그 실무에서도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제 물론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소가 변동되었을 때는 주소 변동된 주소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변동된 주소를 알리지 않아서 우편물 수령이 못할 경우에는 발신주의로 도달이 없어도 계약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어떤 보충적인 규정을 대비를 합니다. 좀 앞서 나갔는데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지 이유를 실무적으로 얼마큼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중매매도 마찬가지죠. 이중매매도 1매매 계약이 완벽하게 없어져야만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여러분이 100억짜리 물건을 산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같은 100억을 계약금 10억 주고 중도금 주면서 사시겠습니까? 1매매 계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논거로서 이중매매는 실무적으로 발생한 여지가 드물다. 저 또한 그렇게 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매매 계약이 살아있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든 뭐든 조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담이었지만 왜 중요한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런 규정 때문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배웠던 거지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해제 생각하십시오. 해제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통지를 발송한 후 이 통지를 발송할 당시에는 살아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함정 의사 판단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중간에 도달하기 기간 사이에 제가 설명드렸죠. 의사 결정하고
발송 시점과 도달 시점 이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사실 이거는 이런 일이 드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은 실무적으로는 드뭅니다. 하지만 법조문에 있고 낯설기 때문에 지문을 계속 내는 겁니다. 낯설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시험이기 때문에. 도달이라는 의미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 도달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나 여지들은 달라집니다. 자, 그런 관념에서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도달이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면 내가 해제를 상대방 발송했으면 내가 그걸 듣고 이해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에 부합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객관적인 상태만 알 수 있는 상태만 놓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우리가 상식에 부합해서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아야 하잖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나 안 들어 길을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도 도달이라고 안 한다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을 때 나 이거 못 받겠습니다. 거절했다. 그 상태도 도달이 본다. 예상을 하고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오는 거 안 받는다. 그런 경우에도 해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거래의 안전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걸 두고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상태. 이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도 없다는 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보여야 한다. 자, 이 질문도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보통의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사표시, 법률행위 할 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얘기는 집배원이 직접 우편물 수령자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뭐 사람이 띵동 초인종 누르는데 사람이 안 나오면 뭐 수치불능, 이사불명 표현하는데 여긴 딱 누르니까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딱 예감을 한 거야. 아, 이게 뭔지 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나 못 받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배원은 이렇게 씁니다. 수령 거절. 그리고 내용 증명의 가장 장점은 어떤 경우에서 상대방에게 이게 도달했는지 그리고 도달을 안 했는지 그런 것도 기재됩니다. 누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쓰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 수령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뜻 봤을 때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 모종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거래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해석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 예상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문제는 많은 겁니다. 그럼 이제 해제 못해요. 해제 못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자, 반대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 달리 보통 우편을 방법으로는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한 지적에서 증거에 의해 도달 사실을 입증한다. 자, 어떠한 해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 해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럽니다. 어떤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합니다. 그러면 해제 의사를 발송했고 상대방이 이걸 받았다야만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도달 증명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상대방이 나 못 받았다 얘기하면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증명 문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어떤 경위로 이게 송달되는지 알 수가 있고 그것만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여지가 있는 겁니다.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등기우편 아니면 내용 증명인 겁니다. 그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통 우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등기 아닌 겁니다. 그런 거는 배달 사고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를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도달도 추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 표현 정도는 시험을 위해서 좀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우편입니다. 보통 우편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 반대 경우는 또 문제가 나옵니다.
반대 경우에는 내용 증명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은 없는 한 금일에 송달된 것을 본다. 내용 증명은 오늘 발송을 하게 되면 내일 도착합니다. 그리고 반송할 게 있으면 꼭 반드시 반송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만큼 내용 증명은 되게 그 송달이나 도달이 되게 확실해요. 그래서 모든 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 문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담이지만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발송했다. 그럼 내일 도착합니다. 그러면 모레 후에 내용 증명 보려면 등기번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등기번호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검색하시면 롯데택배, 뭐 택배사 우측이 나오는데 우측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만약 수령이 됐거나 수령이 됐다면 그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걸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이나 문제 생길 때는 그 내용 증명하고 그 문서, 송달된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그 인쇄된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중개에서 활동하실 때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 27에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달리 발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좀 요 내용들은 좀 상식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을 편의를 위해서 제가 여담 다른 때보다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달주의 효과.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자는 발신 후에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 해제도 의사표시예요. 그리고 효력이 상대방에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했어요. 해제는 매매계약이 없던 걸로 한 겁니다. 자, 매매계약을 해제 자체도 엄격하죠. 채무 불이행에 의한 어떤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거나 계약서 안에 어떤 경우에는 합의 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 해제권이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계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 반면에도 효력이 유지된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도달하기 전에는 근데 포인트는 발신자 도달하기 전입니다. 도달이 됐으면 할 수 없지만 도달하기 전에는 미리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처리하는 통지가 먼저 도착해야겠죠. 근데 해제 의사표시가 먼저 도착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제 의사표시 없던 걸로 할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가서 해제 의사표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그냥 이거 없던 걸 하고 다시 계약 있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표의자가 매매계약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죠. 의사표시할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사망하여도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 조문입니다. 그거를 매매계약이라는 어떤 청약이라고 바꾼 겁니다. 의사표시를. 이게 의사표시거든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생긴다. 기억나십니까? 첫 시간에 썼습니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된 경우 법조문도 관련된 거네요. 법정 대리인이 그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발송할 당시에 제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송 이후에 제한 능력자 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법조문을 바꾼 겁니다. 근데 잘 기억해 보면 요건 다른 법조문입니다. 수령 능력과 관련된 건데 그거랑 섞어 쓴 겁니다. 자, 이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수령 능력. 이건 받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 쉽게 얘기를 해서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아버지가 대리해서 법정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해 주시죠. 협상 자체를 아버지가 했어요. 이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매수인과 협정할 때는 계속 아버지가 했는데 어떤 우연한 결과에 그 매수인의 의사가 우편으로 발송이 됐고 그거를 미성년자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버지가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효력을 인정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받은 게 원칙인데 미성년자인 자가 초등학생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령 능력에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 증거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다 생각하시면 되면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가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성년자 받았으니까 효력이 있다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받아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부모가 받아야 하는 거죠. 원칙은 대항할 수 없지만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사실이 아니면 그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편문을 집행을 줬는데 수령자가 초등학생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의사표시로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법정 대리인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아들이 그걸 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럴 때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줬다는 걸.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이게 이 지문이 이해되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지문에 섞은 거죠. 그러니까 1항과 2항 지문을 섞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떤 함정이니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성년자인 아들이 우편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시송달 얘기를 했죠. 매수인이 도망 다닌다.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보호장치 없습니까? 아닙니다. 보호장치 있습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 2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개월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기출 30회. 제가 왜 해제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겠죠? 기출 30회 때 해제를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제 옳은 것은 갑이 해제를 발송한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 효력이 있는다? 맞다, 틀린다? 틀리지않습니다. 해제 발송 후 사망 제한 능력 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영향 없다고 했죠? 법조문을 원형한 겁니다.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 발생한다. 도달의 의미와 관련된 거죠. 실제로 알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놓인 상태만 내는 거죠. 현실을 수령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3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내용증명 우편 동그라미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도달했다면 해제 효력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력 발생했어요. 일방적 해제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 못한다. 그럼 처리 언제까지인다? 도달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는 가능하지만 이미 해제 효력이 발생하면 이제 없던 거 됐어요. 그걸 다시 살린다는 거. 그거는 매매계약을 유효한 거를 해제했다가 다시 살린다 일방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반송되면 딱 감이 와야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건 내용 증명 한번 발송을 해보고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지문인데 현실적에서 이걸 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감이 와요. 그러니까 감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해하기 좀 힘들면 암기를 해주십시오. 또 암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의 내용 증명 원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도달했네요. 포인트. 을이 성년 후견 개시인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자, 갑의 내용 증 을에게 도달을 했어요. 그럼 효력이 발생하죠. 을이 성년 후견 개시인 심판을 받은 경우 도달한 후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년 후견 개시. 이건 혁명 후견 개시되는 행위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도달할 당시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문의 함정은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수령 능력. 의사표현 받을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 지문과 관련된 거거든요. 받을 당시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뭐라고 씁니까?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해제 의사표시라면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 받은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출 지문은 언제입니까? 도달한 이후입니다. 도달할 당시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뭐라고 읽냐? 제한 능력자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도달할 당시가 아니라 도달한 이후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함정인데 이 지문은 좀 괜찮은 지문입니다.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은 도달할 당시에 제한 능력자이면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건데 언제 도착했다? 도달한 이후에. 그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도달한 이후에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함정 문제 잘 기억해 주십시오. 30회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 틀린 것은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의사표시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딱 감이 오셔야죠. 법조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맞는 지문.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했어요.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우리가 판례 지문 배웠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효력이 생긴다. 포인트는 수령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눈여겨보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발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을 본다. 계속 반복돼서 기출되고 있습니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딱 감이 오셔야 돼요.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틀렸죠. 섞었네요.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는 영향이 없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네요.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해도 의사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랑 섞었어요? 111조 2항하고 섞은 게 수령 능력. 자, 수령 능력 볼까요? 이건 받은 때예요.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 받을 당시에 제한 능력자란 겁니다. 받은 때에. 섞는 겁니다.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111조, 112조를 섞으면 계속 나오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한 후 그러면 111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한 능력자 되었더라도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다. 이 문구는 어디 나온다? 수령한 때예요. 수령할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법정 대리인이 알았거나 알기 전에는 효력이 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수령 거절이죠. 객관적인 놓인 상태 이제 딱 빡빡 나와야 합니다. 바로바로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상태다. 놓인 때다. 자, 30회도 봤습니다. 일단은 30회 지문이 보면서 제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의 지문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 지문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기출문제 봤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되게 강조하면서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제가 이제 실익을 논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로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추가적으로 상계.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할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예로서 제가 이 파트에서 그 강의를 할 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일단 상계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계란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 100만 원 돌려줘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돌려줄 게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돌려줄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퉁치자. 이게 상계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상계는 청구를 합니다. 선생님 100만 원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내용 증명으로 배웠잖아요. 그 100만 원 줄 거 인정하는데 여러분도 저한테 100만 원 주실 거 있어요. 그냥 그거랑 퉁치겠습니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제 일방적 의사 결정하는 거죠. 상계는. 그게 상대방 있는 단독. 그리고 돈을 갚고 빌린 사람이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맞습니다. 다만 구분할 게 있는 이 상계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랑 만난 거예요. 만난 자리에서 100만 원 빌려가신 거 주세요. 그래요. 100만 원 빌린 거 맞는데 여러분도 저한테 100만 원 빌려준 거 돌려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서에 쓰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에 없던 걸 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것도 없고 여러분 저한테 줄 것도 없다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요. 상계랑 합의에 의해서
상계 계약이라거든요. 차이점 뭐냐? 일단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계약입니다. 근데 실익은 뭐냐면 상계는 상계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계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상계 적상에 있어야 한다. 상계 적상은 변제기, 상대 변제기 있어야 한다. 그 대등에서 해야 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이 상계 효력이지 무조건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상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합의에 의한 것은 상계 요건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사자 합의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계 의사표시하면 요만큼 할 수 있는데 합의하면 요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유지분 포기. 포기하면 소유권 포기를 생각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포기. 내가 안 쓰는 물건은 버린다.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공유지분 포기하면 소유권 포기를 떠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공유도 소유권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공유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요 토지를 가, 을, 병, 공유지분 3분의 1씩 갖고 있습니다. 법에는 이렇습니다. 갑이 3분의 2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이 지분은 을과 병의 지분 비율대로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등기부상에 갑, 을, 병 갖고 3분의 2씩 써 있거든요. 3분의 1, 3분의 1. 근데 민법 규정에 의하면 을과 병에 대한 병은 갑의 지분을 비율대로 한다고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갑이 을과 병에 대해서 이 지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맞는데 그렇다면 이 3분의 1 지분은 언제 변동하냐? 자, 물건은 법률행위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이 이 지분이 넘어가는 건가? 그 궁금점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물권법에서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 하나? 대법원 판례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갑이 을과 병에 대해서 이 지분 포기할래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이 지분이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해서 2분의 1씩 변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공유 지분의 포기 쟁점 하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구체적으로 갑은 을과 병에 대해서 그 의사를 표시한답니다. 두 번째, 그 의사 표시만으로는 지분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출제 지문 잘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 여기군요. 또 하나, 취득 시효 기억의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 이도 포기니까 소유권의 포기라고 생각하는데 소유권 포기는 아니에요.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제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포인트는 그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라는 겁니다. 취득 시효 완성으로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소유자겠죠. 전 소유자입니다. 그 소유자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만이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래상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자, 상계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출제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